재정 수입론을 하겠습니다. 이제 재정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는 이제 다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정부가 돈을 걷어들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게 제4편 재정 수입론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제일 큰 게 조세죠. 60%에서 70% 정도를 조세로 충당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이죠, 세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거기 수익자 부담금에서 공공요금 이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걷어들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세금이나 수익자 부담금은 공공요금은 그냥 정부에서 걷어들이면은 갚을 의무가 없잖아요. 갚을 의무가 없어. 그런데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요금으로 걷어들이지 거로 부족해서 빚을 내서 써야 된다. 그럼 나중에 그는 갚아야 되잖아요, 정부가. 그게 이제 공채죠, 공채, 국공채. 그래서 정부가 돈을 재정 수입을 충당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세세하게는 더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끄고 여기에 금은 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보일 것 같아요. 아까 오다 보니까 제가 저 가방을 메고 왔거든요. 이 가방을 이렇게 메고 왔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스페인 가서 산 가방인데 이렇게 메고 왔거든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90% 이상의 가방을 메고 다니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처럼 신세대에서 가방을 메고 다니니까 저도 신세대가 되기 위해서 메는 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니다가 우리 집사람이 가죽으로 된 게 좋겠다 해서 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이렇게 메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따라서 메고 다니는데 저걸 메고 다닌 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메고 다니는 나라. 유럽을 갔더니 등에 맨 건 내게 아니야. 등에 맨 건 내게 아니야. 소매치기가 다 가져가고 등에 맨 건.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 유럽 여행 가면 앞에다 이렇게 하고 손으로 꽉 잡고 다니거든요. 우리 아줌마들 손으로 이렇게 잡고 다니는 누가 체갈까 봐서. 근데 우리나라는 등에 메고 다녀도 누가 체갈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다. 또 밤 12시 넘어서 여성이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치안이 잘 돼 있잖아요. 치안이 잘 돼 있고 등에 저걸 메고 가던 누가 예전에는 우리 클 때는 소매치기 많이 있었어요. 주머니 안에 있는 것도 뺏어가고. 근데 지금은 소매치기 했다는 얘기 못 듣죠,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또 저거 보면 여러분 다 등에 메고 다니더라고요. 거의 90% 이상이 등에 메고 다니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저걸 하냐면 저걸 하나 사주더라고. 저게 얼마나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게 가죽인데 우리나라에 사면 굉장히 비쌀 거야. 현지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도 이제 앞에다 이렇게 여행 가면은 손가방을 핸드폰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러니까 복잡하잖아. 주머니에 넣으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다가 저걸 사주니까 그 가방을 통째로 뒤에다 넣었거든요. 넣고 저걸 맸어. 여기다가 이제 날씨가 좀 더우니까 우리 집사람 자켓도 넣고. 근데 그 스페인 톨레도라고 있어요. 스페인 수도가 마드리드잖아요.
마드리드 바로 가기 전에 한 50km 전방에 톨레도의 대성당이 유명하더라고. 그 대성당을 구경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횡 하는 거야. 갑자기 느낌이. 근데 등에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게 자크잖아요, 자크. 이게 이렇게 자크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소리도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걸 열고 안에 걸 다 가져갔더라고. 내 앞에 있는. 그걸 어떻게 해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카드 다 잊어버렸죠. 이번에 10월 23일 날 오후 3시 30분.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비행기로 오면은 이제 소매치기로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여권이잖아요. 카드는 그냥 막으면 되니까. 또 우리나라는 24시간 은행 업무가 돼 있기 때문에 카드 분실이나 이런 거는 아무 때나 신고하면 바로 돼요. AI가 다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행히 그 다음날 스페인의 그 마드리드가 수도인데 거기에 대사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라고 그런 이제 바닷가잖아요. 거기에 영사관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바르셀로나 여행길이기 때문에 영사관 가서 긴급 요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왔지. 근데 그걸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페인 간 여행비가 199만 원인데 7박 10일에 500만 원 든대요. 비행기표 끊고 거기 숙박하고 올라면은 긴급 요건을 바로 오면 그렇게 이런 거 같이 못 오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고 보니까 영사관을 갔잖아요. 영사관을 가면은 얼마나 행정이 빠르냐 하면은 30분 만에 만들어주더라고, 긴급 요건을. 야, 딱 가면은 옛날에는 막 사진 찍어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사관에 사진 찍는 게 딱 있어가지고 그것이 컴퓨터에 연결돼가지고 즉시 만들어줘 그러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문으로 하는 거지. 신원하게 지문을 해서. 야, 그걸 보면서 야, 유럽보다 한국이 더 살기가 좋구나. 응? 거기는 너무너무 반대로 소매치기래요. 왜 그러냐면 그 난민들이 많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 오는 난민들이. 근데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사는 방법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돈 벌어서 먹고 살지 못하면 남은 호주머니에서 빼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소매치기가 많은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잖아요. 그럼 감옥이 너무 포화 상태여가지고 바로 내보내준대요.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페인, 이탈리아 뭐 그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소매치기가. 난 일본에서 알았어요. 소매치기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법은 저걸 이제 우리는 내 등에서 빼먹는 건데 얼마나 쪽팔려. 얼마나 쪽팔려. 등에 있는 게 내가 요즘 내가 유튜브를 하고 다니거든. 그래서 내가 소매치기 하는 장면만 내가 이거 찍으면 대박이다 이렇게 다녔거든. 근데 내가 당해본 거지. 내가 당해본 거지. 야, 근데 바르셀로나를 갔더니 거기는 인구가 160만인데 관광객이 1년에 800만 명이 온답니다. 거기 사는 사람보다 훨씬 많잖아요. 관광객들이. 이게 관광 수입으로 스페인을 먹고 살구나. 이게 스페인의 재정은 보니까 관광 수입이 막 굉장히 차지한 것 같아요. 1인당 GDP가 2만 불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 지금 3만 5천 불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GDP가 낮거든, 유럽이면서. 근데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거야. 근데 한 가지 부러운 거는 공기가 너무너무 깨끗하더라고. 그 다음날 딱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그 미세먼지가 끼어가지고 하늘이 찌뿌둥하잖아요. 거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 우리나라 공장이 하나도 없어. 나는 일부러 공장을 안 만드는데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니까. 저 가방을 메고 금방 오다 보니까 대부분 다 가방 메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나도 거기에 덩달아서 시대의 부흥의 삶을 메봤는데 아주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망신당했습니다. 스페인은 아마 그런 관광 수입이 큰 재정 수입을 차지하는 것도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관광 수입으로 재정 수입을 한다, 그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조세
세금을 가져가지고 재정 수익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게 이제 조세 이거 왜 이래? 자, 먼저 이게 세조세 강론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강의 자료로 준비한 걸 가지고 책은 더더욱 설명할 수 없고 강의 PPT를 가지고 이걸 다 시간 내에 설명할 수 없어서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을 보면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중간에 가다가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자꾸 일어나라. 자,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것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조세 강론.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조세 각 개별 세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각 개별 세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정하기만은 국가재정을 얘기하는데 제일 마지막 7편에 지방재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세 강론에서는 국세뿐만이 아니라 지방세까지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지방세까지 각 개별 세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법을 이해를 하려면 세법의 기초가 되는 뭐가 문제일까? 요게 문제인 것 같은데 컴퓨터가 문제일까? 그럼 괜찮은데? 어쨌든 자 이제 눈에 한번 보고 설명드리면 되죠. 이 세법을 이해를 하려면 그 전 단계로 조세 총론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세 총론을 또 이 조세 총론을 이해하려면 재정학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재정학을 이해하려면 경제학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학으로부터 경제 원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정학, 그 다음에 조세 총론, 그 다음에 개별세법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개별세법까지 가는데 개별세법, 이 조세 강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별세법을 다루는 학과는 여러 학과들이 있어요. 먼저 조세법학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전문적으로 저 세법만 하는 거지. 세법과 법학 측면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세법학은 이 개별세법을.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경제학 분야잖아요. 이렇게 경제 이론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조세법학이다. 그럼 법률적 각도에서 왜 그러면 세법이라는 게 법이잖아요. 법이죠. 세법 뒤에 법이라고 써 있잖아요. 법.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측면에서 세법을 보는 것은 조세법학이고 이거는 조세 강론 내 가지고 이론적 측면에서 보는 거야. 경제 이론적 측면에서 보는 거죠. 경제 이론적 측면에서 조세 강론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세법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세 총론은 그 경제 이론적 측면에서 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세 총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법을 공부하는 또 어떤 과가 있을까요? 조세법학, 경제학, 그리고 뭐 다른 과하고 또 뭔가 있을까?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보죠. 보겠죠.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세법, 그다음 경제학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경제 이론적 측면에서 세법을 접근하고 있다. 법만 가지고 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그 법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법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세법은 법이론만 가지고 법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이거는 세법은 이 국민 경제 속에서 세금을 걷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국민 경제 속에서 어떻게 세금이 형성돼서 국가의 재정 수입에 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이론 측면에서 세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이론 측면에서 재정학 측면에서 뒷받침해주지 않는 세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세금을 걷는데 너 얼마네 너 얼마네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물론 강제적으로 걷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동의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동의가 안 되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지식인이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수준, 아 내가 세금을 내야 되겠구나, 세금을 안 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납세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적 기반 하에 세금을 걷어들여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회비를, 우리가 동아리 60명 동아리를 만들었어. 회비를 걷는데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기꺼이 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너 10만 원 내, 너 100만 원 내,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걸 내려고 하겠어? 동의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시키고 그 납세자를 설득하고 조세에 대해서 저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적인 이론이 뭐다? 경제 이론이고 그게 재정학이고 그게 조세 총론이다. 그런 각도에서 조세 총론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재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조세 총론과 조세 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이게 국세청인데 옛날에 저 정로였던 국세청인데 지금 어디로 옮겨갔죠? 세종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국세청에서 이걸 다 하잖아요. 조세는 국세청에서, 기획은 어디서 하죠? 기획재정부에서 하죠. 조세도. 그러면 재정 수입과 지출의 총괄 기관이 어디요? 기획재정부.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그 얘기까지 해야겠다. 기획재정부, 이 모든 것을 기획재정부에서 총괄하는 거예요. 모든 걸 기획재정부에서 총괄하는데 이 중에 이 조세만큼은 어디서? 외청인 국세청에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수익자 부담금 어디서 하나요?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각 기관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거죠. 국공채는 어디 하는 거예요? 국세를 빌릴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지방세를 빌릴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세 총론에 조세와 관련된 이 국세, 물론 여기 지방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국세는 국세청에서 한다. 네, 국세청에서. 자, 그럼 조세가 뭐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고 그러죠. 세금이라고 그러죠. 세금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뭐다? 조세야, 조세. 근데 이제 세금을 학술적인 용어로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세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으로 쓸 때는, 학술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것은 뭐라 한다? 조세. 우리나라는 조세 표현한 것 같아요. 재정의 기초 개념에서 재정을 설명하면서 이 조세를 잠깐 비친 적이 있는데 한번 용어만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조세란 정부 부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죠. 재정 수요를 충족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재정 수요를 충족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다른 부수적인 목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집에 가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야. 가게도 우리 집에 한 달에 5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의 수입이 없으면 지출이 500만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빚내서 해야 돼. 그래서 재정 수입, 이게 제일 중요해요. 조세도. 재정 수요를 충족하는, 이게 제1의 목적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목적이에요. 경제, 사회, 정책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죠? 민간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실물 형태의 자본이다. 여기 이제 특성, 조세의 특징까지 나와 있잖아요. 특징. 아무런 대가 없이, 이게 무보상성이야.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강제성이야. 내고 싶어서 내고 안 내고 싶어서 안 내고 이런 게 아니야. 조세가 강제성이야. 근데 그렇게 강제성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납세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납세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게끔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한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조세 저항이 오게 되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세의 특징은 강제성과 무보상성, 아무런 대가 없이 낸다 이거예요. 강제적으로. 그 다음에 과세의 목적은 여기 나와요. 첫 번째가 재정수의 목적.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박은혜가 얘기하는 제1의 목적이에요. 재정수를 충족하는. 그 다음에 부수적인 목적들이 또 중요한 목적들이 있다. 그게 경제, 사회,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명칭은 세라는 명칭이 들어있어. 그러면 조세 그러면 세는 뭐죠? 가격이잖아요. 플러스 가격이에요. 세금도 가격의 형태지. 명칭은 조세 그럼 가격이잖아요. 명칭은 세라고 가격이 명칭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세가 아닌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실업보험료. 명칭은 가격이지만 실질상 조세인 경우. 명칭은 가격이지만 실질상 조세인 경우. 내가 아까 잠깐 잘못 설명했네요. 명칭은 가격. 실업보험료. 이거는 세라는 명칭이 안 들어있잖아요. 전매입금, 철도, 전매, 전신, 전화 등에 관한 수익금. 이런 것들은 세금이라는 명칭이 써지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이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가격이지만 실질적 조세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를 잠세라고 한다. 근데 명칭은 세금이라는 명칭이 들어있어. 예를 들어서 전화세, 전기세, 수도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에다가 세를 붙이잖아요. 근데 그건 세금이 아니야. 그건 뭐예요? 가격이야. 수익자 부담이야. 내가 쓴 만큼 내는 수익자 부담이야. 공동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이런 거는 일종의 목적세인데 명칭은 세금이라고 써져 있지만 가격의 개념이다. 근데 이거는 또 여기 들어있는 이거는 목적세야. 이거는 목적세지만 아예 세금의 형태를 띠지 않는 것들,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이런 건 뒤에다 세가 붙었잖아요. 세금 세자가. 그러나 이게 세금이 아니야. 가격이야. 가격. 응? 수익자 부담.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기능, 국고적 기능, 비국고적 기능. 아까 얘기했던 재정 수입의 목적, 이건 국고적 기능이고 그 이외에 경제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을 갖는 것은 비국고적 기능이다. 그리고 이제 이 조세가 하는 기능이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경제의 기능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항상 접근했을 거예요. 자원 배분 측면, 소득 분배 측면, 그 다음에 경제 안정성장 측면. 이게 누구 분류 방식입니까? 미국의 머스그레이브 분류 방식이야. 기능을. 이게 경제의 기능할 때도 이 분류 방식, 재정의 기능을 분류할 때도 이 분류 방식, 그 다음에 조세의 기능을 분류할 때도 이 분류 방식으로 지금 체계가 잡혀 있죠.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 자, 세금은 뭐예요? 세금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민간 부문이 이렇게 있고, 민간 부문이 있고, 공공 부문이 있죠. 공공 부문. 이 공공 부문에서 공공 기관을 빼면 뭐라고 그러죠? 정부 부문이 되는 거죠. 정부 부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을 여기서 쓸 것인가? GDP가 2,000조가 있어. 2,000조라는 GDP의 규모에서, 응? 우리나라의 총생산, 국내 총생산이 2,000조야. 그 중에서 이 전체가 다 2,000조겠죠.
이 돈을 쓸 때 여기서 민간 부문에서 쓸 것인가 공공 부문에서 쓸 것인가 이것이 자원 배분 기능이다 이거예요. 자, 민간 부문에서 이 중에서 얼마나 가져오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이 656.9조인데 이 중에 세금이 얼마죠? 세금이 얼마인지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한 400조 안 되겠어요? 한 400조 가까이 될 것 같아. 정확한 건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400조라는 세금을 안 거둔다. 그러면 그게 민간 부문에서 쓰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400조를 공공부문 세금으로 걷어왔으면 이 정부에서 400조를 쓰는 거야. 여기서 쓰는 대신에 여기서 쓰는 거지. 그죠? 그런 측면에서 자원배분은 여기서 쓰면 이걸 가지고 이 400조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죠? 공공재를 생산한다. 공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자원배분입니다. 공공재가 필요하면 민간 부분에서 세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공공 부분이 그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통해서 뭘 생산한다? 공공재를 생산한다. 이게 하나의 자원배분 기능이다. 이런 얘기죠. 예. 우리가 앞부분에서 환경 정책 분야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과잉 생산된다고 그랬죠. 과잉 생산하면은 환경세를 부과해서 적정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원의 왜곡 기능을 교정한다. 앞부분에서 공부한 얘기 있죠. 이 자원배분 기능, 조세 기능, 그 다음에 소득 분배 기능.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일 때, 자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여, 이 400조라는 세금을 걷어들여. 그럼 누구한테 걷을 것이냐 이게, 그죠? 누구한테 세금을 걷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꼭 이렇게 나눌 수만은 없지만, 자 가급적 저소득층에는 부담을 줄여들고 고소득층에는 부담을 좀 늘려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만큼 걷는 거? 여기는 좀 줄여들고 여기는 좀 늘려서 걷는 거. 이게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소득의 분배 상태를 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갭을 줄여주는 거지. 이 차이가 이만큼 났던 것을 이 차이가 이만큼 나게끔 줄여주는 거지. 이게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소득의 분배 기능이다. 조세는 소득, 재산, 부와 같은 경제력 영향을 미쳐서 빈부의 격차에 불공평을 실현. 빈부의 격차. 갈수록 빈부 격차가 심해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미국 경제를 닮아가잖아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빈부 격차가 심한 나라예요. 그쪽으로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여주는 방법. 줄여주는 방법. 그게 이제 북유럽 시스템으로 자꾸 도입하려고 하는 거지. 수입 측면에서 누진 구조를 채택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조금 적게 걷고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고 너 돈 많이 버니까 세금 많이 내. 이렇게만 얘기해가지고 되겠냐고. 그렇게 하고 세금 내겠어요? 안 내. 그렇게 하죠. 그럼 저항만,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뒤따를 거라고. 그럼 이 저항이 뒤따르지 않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하는 논리 구조,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누진구조예요. 누진세야, 누진세. 수입 측면에서 누진 구조를 채택하는 세제, 그리고 지출 측면에서 이전 지출과 결부하여 시장 경제를 교정한다. 수입 측면에서 이렇게 빈부격차를 줄여준다. 그리고 이렇게 걷어들였으면 이 400조를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이 지출 측면에서도 누구의 이익이 더 가게? 저소득층의 편익이 더 가게 하는 것이 뭐죠? 소득의 분배 기능에 도움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소득의 분배 기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제 안정화 기능. 자,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 또 갑자기 뭐 미국의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생겨가지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왔어. 또 1997년도 IMF 우리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갑자기 그런 사태가 생겼어. 그러면은 정부가
그것을 극복해 내야 되잖아요. 시장을 그 경제를 안정화시켜서 잘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정부에서 이 돈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뭐라 한다? 경제 안정화 기능이라고 한다. 조세 징수액을 국민 경제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거 보세요. 얼마요? GDP가 2,000조인데 이게 얼마요? 정부 예산이 656.9조고 정부가 거두는 것이 400조. 그럼 얼마나 많이 차지하나요? 제일 많이 차지하잖아요. 제일 많이 차지. 2,000조 중에 정부의 조세 수입이 400조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제일 큰 비중. 조세는 국민경제 전체 수급 조절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조세를 통한 각종 투자 유인 조치, 소득세, 경기 자정 안정화 기능 등을 연한다. 그래서 조세의 기능은 자원 배분 기능, 소득 분배 기능, 경제 안정화 기능을 한다. 재정의 기능과 조세의 기능이 거의 뭐 흡사하죠. 자, 조세 용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원. 이게 세원은 뭐냐면 세금의 원천이에요. 원천. 세원은 조세가 사실상 지불되는 원천이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냐? 소득, 재산, 자본 이런 것이다. 그러면 자, 소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소득은 재산은 어디에서 나오고 국민 경제가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소득은 어디에서 나오고 재산은 어디에서 나오고 자본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쭉 제가 설명을 해왔어요. 보시면 자, 여기가 기업이고 여기가 가게 개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요소시장, 이게 물시장, 생산물시장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실물은 시계 방향으로, 돈은 반시계 방향. 자, 가게가 토지를 생산 요소 시장에 제공해 준다. 가게가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노동을 제공해 준다. 그다음에 자본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 가게가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받는 게 뭐예요? 토지, 임료, 노동에 대해서 임금, 자본에 대해서 이자, 배당. 이게 뭐야? 이게 소득이야. 임료소득, 임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소득은 여기서 발생한다. 이게 소득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가계의 소득이 여기. 자, 국민경제가 가계, 기업, 정부 세 개 있잖아요. 소득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정부는 어디서 수입이 발생?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가져가는 거야. 소득세, 임금세, 근로소득세, 이자세, 이자소득세, 배당세, 배당소득세. 정부는 여기서 가져가는 거지. 네? 이해되시나요? 자, 가계의 소득은 여기서 발생하고 정부는, 기업은 당연히 여기서 팔고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순수익이 생기는 거지. 순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순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세후 당기순이익이 생기지. 순이익이 생기는 거지. 이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보, 배당, 자, 유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소득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소득. 그러면 이 소득을 가지고 이 가게가 이 소득을 가지고 이게 다 썼다. Y는 뭐예요? Y는 C 플러스 S잖아요. 이 소득이 이렇게 생겼다 이게. 소득이. 그러면
쓰고 남으면 이 가계는 여기서 쓰고 남으면 소비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저축하는 거잖아요. 저축하는 거예요. 이 저축하는 요것이 뭐다? 이것이 여기서 쓰고 남은 이것이 뭐다? 매년 벌어들인 것이 축적되고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재산이 되는 거죠. 응? 재산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소득이 여기서 발생되고 재산도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죠. 형성이. 그 다음에 자본도 이 재산이 형성이 되는데, 응? 이 재산이 형성이 되는데 돈으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실물로 갖고 있느냐? 응? 실물로 빌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주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응? 어디에 투자해서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주식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소득에 대해서 여기 보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다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다 냈어. 세금 내고 남는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저축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에 저축을 하는데 이 저축에 대해서도 자본이 형성이 돼가지고 재산이 되면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를 매년 내는 거잖아요. 재산세 내게 되죠. 이 재산세 내는 거지. 여기서 재산세 내는 거. 자본 형성된 남은 돈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세금을 냈는데 또 내야 되는, 응?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기되는 거죠. 세원, 세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응?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계는 세금을 이렇게 내는 거고, 기업은 여기서 세금을 내는 거죠. 기업은 여기서 뭐죠?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소비세를 내는 거죠. 소비세를 판매세 또는 소비세를 내는 거죠. 여기서 이 과정에 세금을 내는 거죠. 또 이 과정에 직원들 월급 주면 근로소득세 내는 거고, 쭉 여기서 내는 거죠. 세금을 쭉 내는 거죠. 맞아. 이 과정 중에 세금이 더덕 붙는 거지. 이런 중에 이게 국민경제가 순환되는 국민경제 순환 과정이잖아요. 국민경제 순환 과정에 세금이 더덕 붙여서 조세 수입으로 정부 재정에 들어온다. 이런 형태를 띈다. 자, 세원 이해되시죠? 세원은 조세가 사실상 지불되는 원천, 이 국민경제의 순환 과정 중에 소득과 재산과 자본이 세원이 된다. 소득은 자본과 재산 및 노동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이것들이 소진되어 버리지 않는 한 이거는 뭐다? 매년 계속해서 창출된다. 매년 계속해서 창출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조세 객체, 이렇게 세금이 더덕 붙는데 조세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재산, 사실, 행위 등 이러한 과세 대상들을 조세 객체 또는 과세 물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세액을 산정하는 표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쭉 계산해가지고 과세 표준이 나왔다.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여기다가 납부세율을 계산하는 거죠. 납부세율. 이렇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다? 납부세율이다. 납부세율이죠. 이 식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과세 표준은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할 수 있죠. 자, 금액으로 하는 거는 정액세, 수량으로 하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정액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정량세. 예? 종가세. 종량세. 예?
자, 금액으로 하는 거는 종가세, 수량으로 하는 종량세 이렇게 되는 거죠. 담배라든지 술 이런 거는 종량세잖아요. 자, 과세 단위, 과세 표준의 일정량 또는 일정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액 산정의 단위가 되는 것. 그다음에 세율,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해서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 이게 세율. 자, 조세 수입을 잡아가지고 비용 다 빼고 과세 표준을 만들어냈어. 그럼 거기다 세율을 거비해. 그러니까 과세 표준과 세율이 세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뭐야? 과세 표준은 크게 보면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잖아요. 수입에서 비용을 다 빼고 나머지 순수익의 과세 표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크게 보면. 그러면 자, 회사에서 이 수입을 1년에 1,000억이었는데 매출액을 뭐 500억으로 줄여버린다. 줄여서 신고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입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비용도 정확히 계산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과세 표준이야. 근데 이 과세 표준은 누가 계산합니까? 국세청장이 계산합니다. 국세청장. 국세청장이 계산하니까 이 과세 표준이 원칙대로 하면은 정확히 계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수입을 바라보는 이 매출액은 거의 속일 수가 없어요. 매출액은. 요즘 우리가 거의 투명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비용은 얼마 들어갔는지, 많이 들어갔는지 적게 들어갔는지, 비용은 조금 오르락 내려간다. 이거를 세무서에서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것이 정확히 못 봤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비용이 줄어들면 과세 표준이 뭐예요? 비용을 올리면 이 회사의 과세 표준이 줄어서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비용을 높게 하려고 하겠지. 이걸 정확히 잡는 것. 과세 표준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세율이야. 세율. 근데 이 세율은 누가 정하죠? 세율은 국회에서 정하잖아요. 법률로서 정해졌어요. 법률로서. 세율이 중요하다. 세율 못지않게 과세 표준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과세 표준은 용어만 정해져 있지 누가 실질적으로 누가 한다? 국세청장이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이 매출액과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는데, 그것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으면은 세금이 환류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이 개념만 읽어가지고는 잘 이해도 안 되고 써먹을 데도 없어요. 우리는 경제학과니까 국민경제 순환 과정에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걸 염두에 두고 책을 읽으면 금방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영어의 정의에서 또 비례세, 누진세, 누태세. 여기 그림 보시면 수평축이 과세 표준이잖아요. 수직축 세율이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쭉 가면 뭔 적이요? 과세 표준이 증가한다고 그러잖아요. 과세 표준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율은 일정해. 이런 걸 비례세라고 한다. 과세 표준의 대소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이런 거죠. 과세 표준이 아무리 증가해도 세율은 그대로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걸 비례세라고 합니다. 비례세. 대부분의 소비세는 비례세인데 부가가치세는 상품 가격의 10%를 전문세로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누진세. 누진세는 오른쪽으로 가면 과세 표준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과세 표준이 증가하면 계속 세율도 올라가는 거야. 이게 누진세라고 합니다. 누진세.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율이 상승하는 세. 이 누진세는 여기 보시면 전액 누진 또는 단순 누진, 초과 누진 또는 단계 누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 누태세는 뭐냐면, 누태세는 이렇게 쭉 누진세 형태로 올라가다가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
비례세잖아. 일정 부분을 이렇게 쭉 누진세 형태로 올라가다가 일정 과세 표준 이상의 데는 그냥 비례세로 가는 형태. 이걸 누태세라고 한다. 누태세. 누태세 이해되시죠? 이런 걸 누태세라고 한다. 누태세. 그다음에 역진세. 역진세는 과세 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세율. 거꾸로 얘기하면 과세 표준이 줄어들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과세 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과세 표준이 작아짐을 따라 세율이 상승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의 근거 학설. 이건 뭔 얘기냐면, 자, 세금을, 우리는 왜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조세의 근거 학설이에요. 세금. 그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에 가방을 메고 다녀도 우리나라에서 누가 소매치기 하는 사람도 없어. 밤 12시 넘어서 걸어 다녀도 누가 날 해코지 하는 사람도 없어. 옛날에는 우리 클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사회가 불안했어. 밤에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그때는 소매치기도 많고. 근데 지금은 치안도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화되어가면서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 여권이 제일 잘 팔린답니다. 아마 제 여권도 이제 가져갔으니까 누가 거기다 사진 바꿔가지고 비자 없이 다닐 수 있는 여권에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다. 그 두 번째라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게 대한민국 여권이 제일 잘 팔린답니다. 비자 없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다 갈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여권이니까.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얘기야. 그거는 국가가 믿음을 주고 국가가 안정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국가가 믿음을 주고 국가가 안정화되고 신뢰성을 주는 거는 재정 수입이 제대로 되고 조세가 제대로 재정 수입이 돼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세금을 내야 되냐? 이렇게 국가가 우리한테 주는 편익이 있다. 자, 내가 외국에 나가도 등에다 안 메고 앞에다만 잡고 딱 꼭 붙고 다니면 나는 비자 없이도 세계 각 나라를 다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이거야. 대한민국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야?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런 편익을 국가가 나한테 주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이익설이야, 이익설. 자, 정부가 납세자한테 편익을 제공해줘. 그러면 그 편익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이익설이에요. 이게 이익설. 자, 중세 시대부터 세금은 이익설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이익설로부터. 자, 국가는 나한테 편익을 제공해 주니까 당신들은 우리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세금을 내시오. 이게 이익설이야. 이렇게 급부 대 반대급부잖아요. 정부가 제공하는 급부는 뭐예요? 편익을 제공해 줘요. 국민들한테. 그리고 국민들이 받는 그 편익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세금을 내요. 그래서 당신들의 세금을 내시오. 이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첫 번째 이익설. 이해되시죠? 누구나 공감이 가잖아요. 누구나 공감이 가. 우리가 내준 세금 때문에 정부가 잘 운영이 돼서 우리는 그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이게 이익설이에요. 중세부터 이제 쭉 이렇게 해왔어. 그런데 이익설만 가지고 세금을 내려 하니까 국가를 운영하려 하니까 국가를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 군대도 우리는 30조의 국방도 해야 돼. 무슨 IMF가 생기면 치유도 해야 돼. 코로나가 하면은 또 돈이 없으니까 빚내 가지고 쓰잖아요. 빈돈에
이러다 보니까 이익설만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건 뭐냐면 편익하고 상관없이 능력이 있으면 세금을 내라 이거야. 그게 능력세예요. 능력세. 당신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편익하고 상관없이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경제적 능력이 그만큼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세금을 이만큼 내시오. 이게 능력세예요. 능력세. 이게 두 번째 능력세. 이해되시죠? 능력세.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 원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이익설. 좀 체계적으로 보면 이익설은 개인주의적인 시민국가 간의 입각에서 국가는 국가 활동을 통해서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은 귀속되는 편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편익의 정도에 따라 국가의 조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게 이익설이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능력설. 능력설은 유기체적인 국가 간의 입각에서 조세의 근거에 관한 의무설에 기초해서 국가가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지불 능력에 따라서 국가의 조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자, 먼저 이익설을 보죠. 이익설. 그러면 이익설은 편익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편익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편익에 대한 대가만큼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그러죠? 그걸 편익에 비례해서. 그럼 공평하다니까. 그러면은 조세 수입 측면의 공평성이 달성돼요. 편익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건 이익설이고, 편익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이게 편익원칙이야. 그걸 편익 뒤에 나오는데 편익원칙이라고 해요. 이익설. 이해되시죠? 편익에 비례해서. 이게 편익원칙이야. 이익설이고, 이 이익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걸 교환설이라고도 하는데, 교환설은 국가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편익과 국민이 납부하는 조세와는 국가가 제공하는 편익과 국민들이 납부하는 조세와의 관계가 일종의 교환이다. 교환과 같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학자는 뭐라 했다? 이익설을 교환설이라 했다. 교환설. 교환관계. 그 다음에 보험설. 편익에 대한 대가로 내는 세금을 보험료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보험료. 민간 부분에서 민간 부분에서 내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보험이잖아요. 그것처럼 민간 부분의 그 보험처럼 보험에 들면은 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납세자도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일종의 보험료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걸 뭐라 한다? 보험료세라 한다. 보험사. 그걸 보험세라 한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이익설의 일종이다. 이익설. 근거는 최대의 근거는 뭐다? 이익설은 정부가 제공하는 것은 편익, 국민은 그 편익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익설이다. 이익설. 이익설의 변천 과정을 한번 보면